한국의 겨울이 뭐 대수라고 저렇게 검은 롱패딩들을 입고 다니는 거야? 정말 우습네. 내가 그 롱패딩이란 걸 입게 되면 얼굴에 어리석은 바보라고 써붙이고 다니겠다. 모든 것은 제가 가볍게 흘린 비웃음과 친구들과의 바보 같은 내기에서 시작되었고, 저는 결국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말았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런던 지사에서 근무하는 올리버 윈터스입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면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추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런던의 습하고 칼바람 부는 겨울도 그저 선선한 날씨 정도로 여겼죠. 제게 겨울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스키와 스노보드는 제 특기였어요. 유럽의 알프스에서 밤새 스키를 타도 끄떡없었고, 캐나다의 호칸에서도 반팔 차림으로 버틴 적이 있었죠. 내가 겪어본 겨울이 한둘이 아니야. 런던 겨울? 촉촉한 바람 좀 불 뿐이지. 캐나다 로키 산맥은 영하 20도에서도 스키 타면 땀 나더라. 알프스에서는 리프트 기다릴 때만 잠깐 추웠을 뿐이야. 저는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은 과하다고 생각했고, 울코트 하나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지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지훈이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리버, 너 한국 겨울에 가봤어? 런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직접 불어오거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베리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서울이 모스크바야. 내가 스웨덴 북부에서도 겨울을 나봤어. 그래봤자 영하 5도에서 10도 정도겠지. 그게 뭐가 대수야.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서울 겨울을 모른다니까. 런던은 비바람이라도 불지. 서울은 그냥 한기가 뼛속으로 들어와. 체감 온도가 미쳤다고. 체감 온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중요한 건 실제 기온이지. 체감 온도 가지고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잖아. 제 말에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동료들이 하나둘 대화에 끼어들었죠. 올리버, 넌 몰라? 서울 바람은 진짜 칼날이야. 얼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거기는 롱패딩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맞아. 나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런던하고는 비교도 안 돼. 거기는 롱패딩이 필수품이더라.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생존템이야. 옆자리의 토마스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야, 그냥 내기하자. 내가 한국 가서 겨울을 체험해보는 거야. 근데 그냥 패딩 사는 건 별로 재미없잖아. 토마스는 휴대폰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한국에서 진짜 춥다고 인정하면 패딩을 사고 그걸 입은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 거기다 강남 한복판에서 저는 한국의 겨울을 우습게 봤던 어리석은 바보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야. 어때? 사무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절대 그런 거 안 해. 내가 그동안 겪은 겨울을 너희가 알아? 노르웨이에서도 살아남았고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버텼어. 서울이 설마 거기보다 춥겠어? 지훈이 도발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뭐야, 자신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한국 겨울이 별거 아니면 그냥 버티면 되잖아? 제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내기하자.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 전원이 한 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올리버는 겨울의 제왕이라고 외치는 거야. 거기다 런던 아이 근처에서 태극기 들고 코리아 윈터 이스 나띵 이라고 외치는 영상도 찍어야 해. 어때? 오케이. 거기다 내가 한식 코스 요리까지 쏜다. 단, 내가 진짜 끝까지 버텨내면 말이야. 출발하기 전날 동료들의 걱정 섞인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올리버, 제발 롱패딩 하나만 사. 강원도 가면 진짜 얼어 죽을지도 몰라. 그래. 최소한 히트텍은 사가.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그 검은 롱패딩? 진짜 웃기더라.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 그거 그냥 패션 아니야? 내 울코트면 충분해. 거기다 캐시미어 스카프도 있잖아. 야, 그게 유행이 아니라 생존템이라니까? 설마 그냥 트렌드겠지. 내가 증명해주지. 너희가 얼마나 과민 반응하는지. 마지막까지도 동료들은 절 말렸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패딩 사. 한국 가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 됐어. 내가 한국 가서 너희가 얼마나 겁쟁이 같은지 증명해주고 올게.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보니 한국인 승객 대부분이 두꺼운 패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죠. 아니, 여긴 비행기 아닌데 벌써부터 패딩을? 대체 얼마나 추운 거야? 옆자리 한국인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아닌데 왜 패딩을 꼭 껴안고 계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입어야 해요. 공항문 열리자마자 진짜 추워지거든요. 아, 그래봤자 공항 근처인데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이 쌓인 풍경이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했죠. 어라? 생각보다 눈이 많네? 그때 창밖으로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가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잔뜩 가린 채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웅크리고 뛰어가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행기 문이 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발이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껏 멋을 부린 울코트와 캐시미어 스카프를 휘날리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이 겨울이면 항상 서늘했던 것과는 달랐죠. 전광판에는 영하 12도라는 숫자가 떠 있었지만 실내는 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면서 한국의 겨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이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손에 검은색 롱패딩을 들고 있었죠. 공항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캐리어에서 두꺼운 패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미 실내에서부터 패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여긴 이렇게 따뜻한데 왜들 저러지? 자동문 앞에서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런던도 겨울엔 바람 많이 불던데 이 정도는 뭐. 그러나 두 번째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후려치는 듯한 강력한 한기가 몰려왔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습한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얼음 칼날이 피부를 베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너무 선명해서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도 추운 날엔 입김이 보였지만 이렇게까지 하얗게 피어오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내 코트면 충분해. 이를 악물고 공항 광장으로 나섰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리는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검은 롱패딩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턱까지 패딩을 잠그고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고 일부는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감각이 사라졌고 귀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는 이미 시려워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래? 내 코트가 원래 이렇게 얇았나? 택시 승강장까지 50m 남짓한 거리. 그 짧은 거리가 북극 횡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모서리나 기둥 뒤로 숨어 바람을 피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들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나는 왜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 실내로 들어간 사람들도 패딩을 벗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금세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 이혹한 속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마침내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변에 쌓인 눈더미 사이로 검은 롱패딩 부대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혹한기 생존을 위한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시내로 들어설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은 공항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마치 빌딩들이 거대한 풍동 실험장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히터 앞으로 달려갔고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런던의 동료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모든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단순한 온도가 아닌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롱패딩 군단이 행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우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호텔 밖을 나설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행 기차표를 예매하면서도 저는 이 겨울의 진정한 무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시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첫날을 보낸 뒤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강원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물론 서울의 추위는 충격적이었지만 제 울코트와 영국 브랜드 패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스키와 스노보드는 제 특기였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한국인들의 과한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눈 쌓인 산맥이 보였지만 오히려 가슴이 설렜죠.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스키를 탄 제가 아니었습니까? 다른 승객들이 두꺼운 패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창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훅 들어왔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게를 가진 것처럼 무거웠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구멍이 찌릿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5도,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통을 조이는 혹한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매서운 바람이 눈보라와 함께 몰아쳤습니다. 런던의 겨울바람은 그저 차가운 공기가 스쳐가는 정도였다면 이곳의 바람은 마치 얼음 송곳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고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조차 손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체면이 있었습니다. 스키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저는 꿋꿋이 버텼죠. 다른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슬로프에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거센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방에서 몰아쳤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스키 부츠 안의 발가락도 차가운 돌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원래 이렇게 스키를 못 탔던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등을 밀어붙였고 순식간에 중심을 잃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눈 속에 처박혔고 차가운 눈이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음에도 손가락 끝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고 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주변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슬로프를 가로질렀고 어떤 이는 리프트 위에서 장갑을 벗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넘어졌을 때 지나가던 한 스키어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은 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슬로프를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슬로프는 더 끔찍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앞에서 스키를 타던 사람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발가락도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길을 잃으면 어쩌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상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키장 라운지로 들어와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었을 때 드디어 손끝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볼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겨울 절대 얕볼 게 아니었구나. 결국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죠. 내기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올리버? 무슨 일이야? 저기 혹시 한국 패딩 파는 곳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드디어 인정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한국 겨울은 달라.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 이야기로 평생 놀리겠지만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체면 따위는 버리고 제대로 된 한국식 방한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혹한을 겪은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필수품이 필요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패딩 매장이 이렇게나 특별한 공간일 줄은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 가게가 아닌 마치 과학 박물관 같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패딩으로 가득했고, 심지어 색깔별, 길이별, 두께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런던의 패딩 매장은 대부분 한 두 줄 정도의 진열대로 충분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 고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본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해 보이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곳의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패딩의 솔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옆에서는 젊은 남성이 패딩을 입어보며 무언가를 세세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꼼꼼한 모습에서 한국인들이 패딩을 고르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응대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는데 마치 의사가 문진하듯 꼼꼼했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제가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입을 건지까지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통역 어플까지 꺼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려 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패딩은 단순한 옷이 아닌 하나의 과학이었던 거죠. 첫 번째로 입어본 패딩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요새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코트를 입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에 닿기도 전에 막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게다가 무게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영국 브랜드 패딩이 납덩이 같았다면 이건 마치 공기를 입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기능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한 특수 포켓, 장갑을 보관하는 주머니, 귀마개가 내장된 후드까지, 심지어 일부 제품은 발열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닌 혹한기 생존 장비였던 거죠. 가격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상보다 저렴한 제품도 있었지만 고급 브랜드 제품은 확실히 비쌌거든요. 하지만 강원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는 할 만했죠. 마침내 선택한 건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롱패딩이었습니다. 입어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것이라는 걸요. 강원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순식간에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완벽한 한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턱까지 지퍼를 올린 모습으로요.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검은 롱패딩 차림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거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한국의 겨울을 이길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요. 이제 바깥에서는 춥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또 다른 따뜻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히터 때문인가 싶었는데 바닥을 맨발로 밟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제가 한국 패딩을 인정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 앞에 서 있었죠. 바로 이 따뜻한 바닥의 비밀을요. 새로운 패딩을 입고 한국의 겨울과 화해를 한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선 순간 한국의 또 다른 신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방이 따뜻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불을 깔고 누워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겨울에 침대가 늘 차가웠는데 이곳은 바닥 자체가 따뜻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온돌이라는 거였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닥을 덮인다고 방 전체가 따뜻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날 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들기 전 히터를 껐는데도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는 히터를 틀어도 새벽이면 방이 싸늘해져서 자주 깼었는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닌 마치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찜질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뭘 한다는 거지?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신기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가장 인기 있는 방이라며 불가마시를 추천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숨이 막힐 듯한 열기였습니다. 마치 화덕 안에 들어간 것 같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에 있던 한국인들의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고 계셨고 심지어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걸 견디는 거지? 휴게실로 도망치듯 나와 보니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은 계란을 까먹고 식혜라는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저도 따라 해보려 했는데 첫 시도부터 실패했습니다. 뜨거운 계란을 손바닥으로 깨려다가 화상을 입을 뻔했거든요. 옆자리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면 안 되고 테이블에 살살 쳐서 까야 해요. 그렇게 까서 먹어본 계란은 신기할 정도로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식혜의 달달한 맛도 새로웠고요. 이게 한국식 겨울나기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난방이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은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온돌 매트를 주문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서라도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온돌 매트를 사도 찜질방의 그 공기까지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걸요. 런던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의 겨울을 찾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그리움으로 말이죠.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그만큼 따뜻한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닥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끝이 시렸고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방 안의 공기는 금세 식어버렸죠. 하, 온돌이 그립다. 결국 한국에서 주문한 온돌 매트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죠. 바닥은 따뜻해졌지만 방 전체를 감싸는 포근한 온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영국의 사우나를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는 한국 찜질방 특유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삶은 계란도 식혜도 없었고 바닥에 편하게 누워 쉴 수도 없었죠. 매일 아침 한국에서 산 롱패딩을 입고 BBC 사무실에 출근하면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패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가볍다. 근데 엄청 따뜻하네. 올리버, 이 브랜드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러더니 점점 사무실에 검은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찜질방도 가보고 싶다면서요. 한국에 간 지훈과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죠. 특히 그가 주말 찜질방 이야기를 할 때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BBC 프로듀서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 내가 경험한 한국의 겨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기획안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제작진들은 회의적이었죠. 겨울옷과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겨울나기 방식이 있지 않나?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온돌의 과학적 원리,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찜질방 문화,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패딩, 거기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더했죠. 점차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온돌이 정말 1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찜질방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사교 공간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고?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보여준 한국의 겨울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검은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찜질방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장면들은 영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었죠. 마침내 BBC의 수석 프로듀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겨울나기 방식이 아니야, 문화인 거지. 한국인들이 추위를 이기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지혜와 공동체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겨울을 사랑한 영국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전 세계의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창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국의 겨울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특별한 임무를 띈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롱패딩을 비웃고 온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오만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겨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번에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더 깊이 있게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볼 생각입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전통 한옥에서 온도를 체험하고 강원도의 겨울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겨울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롱패딩의 편안함, 온몸을 감싸는 온돌의 포근함, 그리고 찜질방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정.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겨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서툰 외국인이 아닌 한국의 겨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제게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선물해 줄지를 말이죠.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국의 겨울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